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당 안에서도 선거를 포기한 거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발단은 지난밤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타공인 윤석열 지킴이로 전광훈 씨 집회에 나가 이렇게 큰절도했죠. 당장 친한동훈계에선 윤 전 대통령을 합류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는 쓴소리와 함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는데 정작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배포된 국민의힘의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김문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대표적 인사입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손을 잡고 유세를 벌인 지 4시간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선대위에 정성국,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윤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겁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 임명은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명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극우 세력에게 고개 숙여온 윤 의원이 임명되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다며 선대위 직책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선대위는 수도권 지역 강화를 위해 인천이 지역구인 윤 의원을 임명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저녁에 임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또 작은 차이를 다 극복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세력과 선을 긋는 듯 했지만 완전히 단절하진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거나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식의 말들이 있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 각자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건 지금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사전투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입니다. 이후 전국 단위 선거를 우리가 모두 8번 치렀는데요. 대략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총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총선과 대선만 따로 떼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오르는 그 폭에 비해서 최근 총선과 대선의 총투표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투표 분산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진영이 유리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요, 이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려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게 통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율을 분석해 보니까요, 전체에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줄고 2020년 이후에는 50대, 60대가 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전체고요. 전체가 아니라 지역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진영에 딱 유리하다. 이런 공식을 지금으로선 세울 수 없다면서 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해석, 그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전 투표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양상이 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텐데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는요,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의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확인하시죠.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Republicans are ahead in the early vote. That's in person and in mail ballot combined. 네,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때 이미 지지 정당을 밝히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줄곧 민주당의 지지 유권자의 그 사전투표 참여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그동안의 공식이 깨졌는데 네. 우리는 과연 어떨지 네. 지켜보도록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유세 현장에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적을 시끄럽게 울려대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를 찾아 이재명 후보 집원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빨간 차 한 대가 유세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경적까지 울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소리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묻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선거운동 방해라고 여긴 운동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차가 출발합니다. 차에 매달려가던 운동원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보내주세요. 4명이 다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 남성은 선거운동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아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빵거리겠다. 아니, 여보세요. 이상한 짓 했나? 경찰은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기도 성남에서 한 남성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해 운동원이 반발하자 손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원을 발로 찬 70대 남성이 입건됐고 경기 분당에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피켓을 뺏으려고 그러고 또 밀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리려고 그러시기도 하시고 지난 23일 기준 42명이 선거폭력으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 후보 측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하는 순간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찰이 어제 동시에 소환 조사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와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이들 3명을 부른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경찰은 국무위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받는 과정에 대해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전혀 인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A4 용지 크기 쪽지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임무를 받아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들 모두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며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CCTV 확보 전인 5월 중순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금도 연장됐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밤낮 없이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의 제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웃음이 많던 과학 선생님은 이제 영정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리워 분향소 벽 가득 쪽지를 남겼습니다. 친구,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셨고요. A 교사는 지난주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이번 학기 들어 결석이 잦고 담배를 피는 등 학칙을 어긴 한 학생을 맡았는데 가족으로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사가 무서워 학생이 학교에 안 가려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실이 아니라며 되레 교사가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생에겐 숨지기 며칠 전에도 학교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담배 못 끊겠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며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진심인 선생님이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스승을 추모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혐의로 이 건전 수사 착수하여 휴대폰도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2년 전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학부모님한테 죄송하다, 저희가 잘못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뒤늦게 현장 조사와 민원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